안녕하세요. 오늘도 2020년 11월 11일 충남 공주에 사는 김영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녁이 되어 또 읽겠습니다. 칼의 노래, 석회. 우수영의 가을 물빛은 날카로웠다. 먼 산과 먼 섬들의 갈매빛 능선이 도드라졌고 바람의 서슬은 팽팽했다. 겨울이 다가오는 바다에서 저녁마다 노을은 투명한 하늘 위로 멀리 퍼졌다. 적은 오지 않았다. 저녁 노을의 붉은 기운이 갑자기 검게 바뀌거나 저무는 수평선 쪽에서 먼 섬들이 흔들려 보이면 비가 내렸다. 적은 몇 달째 오지 않았다. 먼 바다 쪽에서 붉은 구름과 흰 구름이 어지럽게 뒤엉키면 바람이 불었다. 망군들은 산꼭대기에서 일몰의 바다를 주시했다. 해남 반도 끝에서 이따금 적의 연기가 올랐다. 적의 척후가 진도 벽파진 앞바다에 나타나 나의 척후를 척후하였고 나의 척후가 적의 척후를 척후하였다. 해남, 강진, 여수와 그 너머 경상 해안 쪽으로도 망군과 척후를 보냈다. 덜어는 배를 타고 갔고 덜어는 육로로 갔다. 육로로 간 망군들은 적이 장악한 포구의 인근 산꼭대기에 올라가 적정을 염탐했다. 열흘 후부터 산발적인 보고가 도착했다. 첩보는 여러 읍진의 망군들을 통해 역송되어 왔다. 적은 분산되어 있었고 여러 포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적은 중심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첩보가 엇갈리기는 했지만 경상 해안 쪽의 적은 전라 해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해남반도 남쪽 어란진 일대에 새로운 중심을 도모하는 듯했다. 어란진은 우수영에서 한나절 물길이었다. 밀물에 앞자락에 올라타면 반나절이면 좋겠다. 딱히 어란진이 아니더라도 적이 우수영 쪽으로 다가오면서 새로운 포진을 도모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적이 경상 해안 쪽 여러 작은 중심들을 해체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망군과 척후들은 적에게 바싹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적의 여러 중심들로부터 적의 군량과 화약은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이동은 확실해 보였다. 첩보는 일치했다. 군량의 이동은 대공세의 조짐이었다. 적은 기나긴 항해를 예비하는 모양이었다. 적의 장기 항해란 목포 앞바다를 돌아서 서해로 북상하다가 전라, 충청의 서해안에 상륙하거나 아니면 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서울을 겨누는 전략일 수도 있었다. 망군 2명이 기한 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생포되었거나 투항했다면 나의 빈소는 적에게 노출되었을 수도 있었다. 진도 벽파진 쪽 망군들은 언제나 먼바다 쪽으로 돌아서 있었고 망군의 목측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은 오고 있었다. 정년 늦가을에 나는 교서를 받들고 우수영에 부임했다. 우수영은 진도와 마주보는 해남 쪽 바닷가 언덕이었다. 내 기나긴 관등과 관직명처럼 우수영은 이름뿐이었다. 수영에 버려졌던 시절에 백성들의 초가집과 논밭이 수영 주변에 들어차서 끼니 때마다 삭정이 타는 연기 속에 보리밥이 익은 비린 향기가 퍼졌고 양지 바른 남쪽 언덕은 남루했으나 평화로 보였다. 이따금씩 대열을 이탈한 적들이 섬의 연안을 집적거리기는 했으나 물 건너 진도는 아직도 맑은 땅이었고 백성과 농토가 온전했다. 진도로 흘러들어온 피난민들은 섬의 서쪽 연안을 따라 움막을 짓고 모여 살았다. 원주민들이 피난민들에게 마을 앞 어장을 나누어 주었고 묵은 밭을 내주었다. 피난민이 들어간 지역은 누런 땅이 어느새 푸르게 바뀌었다. 겨울에도 무, 배추, 대파가 새파랗게 들을 덮었다. 보름달이 뜨는 저녁이면 진도 여자들은 바닷가 언덕에 모여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춤추고 뛰고 노래했다. 우수영 쪽 여자들도 바닷가에서 둥글게 춤추면서 물 건너 진도 쪽 여자들에게 화답했다. 그 노랫소리는 수영 안까지 들렸다. 스스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생명이 모질고도 신기하게 느껴져 칼찬 나는 쑥스러웠다. 적들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우수영에서 내 군사는 120명이었고 내 전선은 12척이었다. 그것이 내가 그 위에 입각해야 할 사실이었다. 그것은 많거나 적은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일 뿐이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밖에는 말할 것이 없었다. 수졸들은 내가 연안을 돌면서 한두 명씩 끌어오는 자들이거나
칠천량 패전에서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 모은 무리였다. 거제, 현령 안위, 미주왕 첨사 김응암, 녹도 만호 송여종, 경상 우수사 배설들도 우수영 관하로 들어와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칠천량 패전 이후 임지와 작전 구역을 적에게 빼앗긴 지방 수령들이거나 수군 지휘관들이었다. 우수영에 부임하던 첫날 장중들을 수루에 모아놓고 교서에 절까지 했다. 지방 수령과 수사, 여러 읍진의 만호들은 누각 위에 앉았고 병졸들은 누각 아래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앉았다. 제주에서 보내온 소 3마리를 잡고 술 10마리를 풀었다. 먼 읍진의 장졸들에게도 약간의 군량과 가축을 허락하여 먹게 했다. 내장과 선지를 수영 부근 백성들의 마을에 보냈다. 줄인 장종들은 걸신 들린 듯이 먹어댔다. 군복을 제대로 걸친 자가 없었다. 그들은 다만 누린내 나는 음식에 껄떡거리는 피난민일 뿐이었다. 이미 멸망을 체험한 자들의 깊은 무기력이 고깃 건더기를 넘기는 그들의 목골대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국물을 넘기느라고 꿈틀거리는 그들의 목을 나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안위의 눈빛도 힘을 잃고 있었다. 안위는 내 시선을 피했다. 바다 쪽으로 돌린 그의 옆 얼굴은 광대뼈가 드러나 보였다. 경상 우수사 배설은 교수에 절하지 않았다. 배설은 심한 허리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배설은 수루 난간에 기대에 앉아서 이빨을 쑤셨다. 칠천량 전투 때 배설은 원균에 휘하였다. 조선 수군의 일자진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는 전선 열척과 수들들을 포위망에서 빼내 진도로 물러섰다. 그 전선은 아직 나에게 인계되지 않고 있었다. 칠천량에서 물러설 때 그는 적들의 상륙이 임박한 한산 통제영에 불을 질렀다. 계사년 이후 내 통제영 본부 건물인 운주당도 그때 불타버렸다. 불탄 운주당 별실에서는 원균의 기생 12명이 그을린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나는 배설의 후퇴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통제공, 무운을 비호. 숙배례가 끝나고 교서를 거둘 때 배설은 그렇게 말했다. 배설의 말은 전쟁의 밖에서 전쟁의 안쪽으로 보내오는 덕담처럼 들렸다. 배설은 이새에 낀 고깃 찌꺼기를 혓바닥으로 털어내 뱉었다. 그때 나는 어느 날 배설의 후퇴 경위와 한산 통제형 방화 경위를 조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겨우 그들의 덕담에 대답해 주었다. 존망의 길에 운세란 없는 것이오. 아시겠소? 배수사? 배설은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통제공, 용맹할 때는 용맹하고 겁을 낼 때는 겁을 내는 것이 이 병가의 전략이라 알고 있소만 그게 바로 무운이라는 것이 아니겠소. 이 자식 봐라. 내 몸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흔들리면서 솟구쳤다. 나는 침을 삼켜서 그 뜨거운 것을 몸속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물었다. 그래, 지금 그 어느 때요? 배설은 대답했다. 허허, 그야 통제공께서 판단하실 일이 아니겠소. 저처럼 병든 몸이었지. 이 자식 봐라. 나는 물었다. 칠천량에서는 마땅히 겁을 내야 할 때였소. 배설의 옆자리에서 안위의 얼굴은 얼어붙어 있었다. 배설은 대답했다. 용맹과 겁은 흔히 같은 것이오. 다만 쓰일 때가 다를 뿐이오. 송장에 덮인 바다 위에서 목숨의 귀함을 깨닫는 것 또한 용맹이오. 용맹은 인에 가까운 것이오. 아시겠소? 통제공. 배워야 하나? 내 몸속 깊은 곳에서 징징징 우는 칼의 울음이 들리는 듯 했다. 아시겠소? 통제공. 에서 배설은 내 어법을 흉내내고 있었다. 배설은 또 말했다. 그게 오묘한 일이오.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오. 그러니 병법 아니겠소. 칠천량에서 살아남은 것은 내가 빼돌린 전선과 수돌들 뿐이오. 통제공께 다 드리리다. 그나마 통제공의 홍복이고 무운으로 아시오. 배워야 한다. 등판에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가 진도의 어느 갯가에 감추어둔 열척의 전선을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다. 내 속에서 우는 칼을 나는 달랬다. 칼은 좀처럼 달래지지 않았다. 마당에서는 오래 주려 기지나 장졸들이 몇 잔의 술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날 밤 경상 우수사 배설은 탈령에서 도주했다. 마침내 보고를 받았다. 전날 숙배례가 끝나고 장졸들이 임지로 돌아갈 때 배설은 아픈 허리에 침을 맞아야겠으니 육지에 머물러야겠다고 말했다. 나는 허락했다. 배설은 그 길로 달아났다. 아침에 그가 달아난 목포 쪽으로 군사를 보냈다. 배설은 이미 추격권을 벗어나 있었다. 배설은 잡히지 않았다.
군사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진도에 군사를 풀어서 모든 연안 갯벌을 뒤졌다. 그가 감추어둔 전선 10척을 수습했다. 노가 몇 개 부러져 있을 뿐 배들은 온전했다. 총알 자리도 그을린 자리도 없었다. 칠순량에서 배설은 전투 초기에 물러섰던 모양이다. 그날 배설은 잡히지 않았다. 도원 수부에 서찰을 보내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배설의 머리를 우수영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원수는 알았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그날 밤 내륙 깊숙한 곳 남원이 함락되었다. 조선 관민 사천과 명군 삼천이 전멸되었고 살아남은 백성들은 흩어졌다. 남원을 무너뜨리고 나서 육지의 적들은 전주로 향했다. 밤새 바람이 불었고 새벽에 비가 내렸다. 배설을 잡지 못했다. 저녁 때 여종을 불러서 머리에 석회를 잡게 했다. 밤새 혼자 앉아 있었다. 배설을 잡지 못했다. 식은땀. 성난 파도와도 같은 한없는 적의가 어떻게 적의 마음속에서 쏟아나고 작동되는 것인지 나는 늘 알지 못했다. 적들은 오직 죽기 위하여 밀어닥치는 듯했다. 임진년에 나는 농사를 짓듯이 고기를 잡듯이 적을 죽였다. 적들은 밀물대면 들이닥치는 파도와도 같았다. 적들이 멀리 물러간 밤에 나는 때때로 일본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생각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고 그의 모습은 내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다. 생포된 적의 장수들을 줄이 틀고 지져서 히데요시에 관한 소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일본 천하의 맹수가 다케다 신겐이라는 또 다른 맹수의 진영을 모조리 죽이고 일본을 차지했다. 오다 노부나가는 가을신의 칼에 죽었다. 그러자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히데요시는 노부나가 정권의 수뇌부를 몰살하고 일본의 관백이 되었다고 했다. 일본 천하의 모든 창검과 총포와 군사는 히데요시의 휘하로 총집결했다. 노부나가는 천하포부라는 깃발을 앞세우고 있었는데 그 뜻은 물을 천하에 펼쳐서 난세를 치세로 바꾼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히데요시는 노부나가의 천하포부 깃발을 인수했다. 히데요시는 스스로 천하인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 천하포부는 조선과 명을 아울러서 가지런히 하는 것이며 조선의 국토를 여러 봉토로 찢어서 일본 막부의 가신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히데요시의 조선 경영 구상이라고 적장들은 실토했다. 히데요시는 그러하되 물 위에서 죽음에 죽음을 잇대어가며 파도처럼 달려드는 그 무수한 적병들의 적의 근본을 난 알 수 없었다. 그 죽음의 물결은 충이나 물하기보다는 광에 가까웠다. 때때로 내 지위의 위치가 진의 후미에 있대 내 부하의 창검에 풀려서 베어져 나가는 적병들의 모습과 깨어진 적선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던 피의 물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죽음 너머에서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히데요시를 생각했다. 그때도 히데요시의 모습은 떠오르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히데요시는 또 다른 길산봉이었다. 알 수 없었고 뵐 수 없었고 조준할 수 없었다. 뵐 수 없다는 것들 앞에서 나는 다만 적의 존재를 박멸하려 했다. 임진년 바다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았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절박하게 내 몸을 조여오는 그 거대한 적의 근본을 나는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으나 내 적이 나와 나의 함대를 향해 창검과 총포를 겨누는 한 나는 내 적의 적이었다. 그것은 자명했다. 내 적에 의하여 자리매겨지는 나의 위치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였다. 싸움이 끝나는 저녁 바다 위에서 전의가 잠들고 살기가 빠져나간 함대는 비로소 기진했고 노을 해치며 모항으로 돌아가는 항해 대열은 헐거웠다. 그 저녁에도 나는 적에 의해 규정되는 나의 위치를 무의미라고 여기진 않았다. 힘든 일이었으나 나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결국 어쩔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는 어느 날 내 몸이 적의 창검에 베어지더라도 나의 죽음은 결국은 자연사일 것이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지는 풍경처럼 애도될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병신년에 의병장 김덕령이 장살되었을 때 나는 내가 수긍할 수 없는 죽음의 방식을 분명히 알았다.
그때 나는 한산 통제영의 부임에 있었지만 임금이 김덕령을 때려 죽인 일의 전말은 바람처럼 전군에 퍼졌다. 군은 나직이 엎드렸다. 그의 여름에 춘청도 부여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몽학은 객기 많고 담력 좋은 건달이었다. 그의 군사는 산호, 승려, 피난민을 끌어모은 700이었고 그가 부여를 장악했을 때 그의 무리는 1만이 넘었다. 그는 처음 군사를 끌어모을 때 의병 행세를 했다. 그때 그 김덕령은 진주에서 도원수 권유의 막하에 있었다. 김덕령은 도원수의 명령에 따라 토벌군을 이끌고 진주에서 남원 운봉까지 나아갔다. 그가 부여로 입성하기 직전에 이몽학은 부하의 칼에 맞아 죽고 반란군은 흩어졌다. 김덕령은 할 일 없이 군사를 거두어 진주로 돌아갔다. 서울로 압송되어 간 반란 연루자들은 김덕령을 공모자로 끌어들였다. 김덕령의 부여 진입이 늦어진 까닭은 그가 이몽학과 내통하고 운봉에서 일부러 지체했다는 협의가 성립되어 갔다. 도원수 권율은 진주로 돌아온 김덕령을 체포해서 하옥했다. 권율은 김덕령의 혐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김덕령을 묶어서 서울로 보냈다. 그때 의병장 곽재우도 얽혀들어 서울로 압송되어 갔다. 임금은 강한 신하를 두려워했다. 이몽학이 처음에 의병을 가장했으므로 임금에게 의병이란 두숭숭한 무리였다. 김덕령은 의금부에서 한 달 동안 6번 신문을 받았다. 부러진 정강이에 거듭 주리를 틀었다. 마지막에 그는 무릎으로 기어서 형리 앞에 나아갔다. 그는 조용했고 그의 진술은 논리가 맞았다. 그때 임금은 말했다. 저놈이 형장을 가벼이 여겨 오히려 태어나니 참으로 역적이다. 쳐 죽여라. 김덕령은 그렇게 죽었다. 임금의 사직은 끝없이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고 천하가 임금의 잠재적인 것이었다. 김덕령이 죽기 이태 전 가보년 가을에 나는 거제도에서 김덕령을 만난 적이 있었다. 김덕령은 진주에서 이겼고 담양에서 이겼다. 내가 보기에 그의 산발적인 승리는 전쟁의 국면을 전환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영남의 몇몇 고을을 온전히 지켜냈다. 거제도에서 만났을 때 김덕령의 풍모는 단아한 선비와도 같았다. 그의 담력과 기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김덕령의 육군은 섬이 안쪽 고지에 진친 적의 주력을 해안 쪽으로 내몰았고 나는 장안 문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다로 몰려간 적들을 부수었다. 기다릴 때 나는 포구에 묶인 적들의 배를 부수지 않았다. 적들은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다. 장문포에서 적들은 가루처럼 부서져 흩어졌다. 김덕령을 잡아들일 때 임금은 덕령은 삼군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다. 누가 능히 이 자를 묶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발을 굴렀다고 한다. 김덕령은 용맹했기 때문에 죽었다. 임금은 장수의 용맹이 필요했고 장수의 용맹이 두려웠다. 사직의 재단은 날마다 피에 젖었다. 곽재우는 거듭된 신문 끝에 겨우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 풀려난 그는 한동안 군사를 해산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그가 은거하는 산이 구월산이라고도 했고 지리산이라고도 했다. 풍편에 그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가 땅 위에 곡식과 채소를 일체 끊고 안개를 마시고 게을물을 퍼먹으며 연명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미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의 교서를 받았을 때 나는 김덕령의 죽음과 곽재우의 삶을 생각했다. 나는 김덕령처럼 죽을 수도 없었고 곽재우처럼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랐다.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적의 적으로서 죽는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 무와 층이 소멸해 주기를 나는 말았다. 우수영 침소의 안쪽 벽에 나는 교서를 걸어놓았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의 대궐을 향해 망궐예를 올렸다. 망궐예를 올릴 때 나는 교수에 절했다. 전하의 적들이 전하를 뵙기를 고대하고 있나이다. 신은 결단코 전하의 적들을 전하에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적들은 전하의 적이 아니라 신의 적인 까닭입니다. 나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교서 아래서 잠 깨는 새벽마다 어둠 속에서 오한이 났고 식은땀이 요를 적셨다. 종을 불러서 옷을 갈아입을 때 포구에 묶어둔 배들이 바람에 부대끼는 소리가 들렸다. 적의 기척. 멀어서 보이지 않는 적의 기척이 내 몸에 느껴지는 날들이 있었다.
적들이 수런거리는 기척은 새벽의 식은땀이나 오한처럼 내 몸속에서 살아나는 징후였다. 우수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더욱 확실했다. 명량 해협에서 물은 겨울 산속 짐승의 울음소리로 울면서 몰려갔다. 물은 물을 밀쳐내면서 뒤치었다. 말 잔등처럼 출렁거리는 물결이 수로의 가운데를 빠르게 뚫고 나가면 밀려난 물은 흰 거품으로 소용돌이치며 진도 쪽 해안 단해에 부딪혔다. 물이 온다고 지방민들은 이 물목을 울돌목이라고 불렀다. 우수영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해남반도에서 목포 쪽으로 달려가던 북서해류는 돌연 거꾸로 방향을 바꾸어 남동쪽으로 몰려가는데 해협은 하루에 4차례씩 이 엎치락덮치락을 거듭했다. 물길이 거꾸로 돌아서는 사이사이마다 바다는 문득 기름처럼 고요해졌고 그 고요한 잠시가 끝나면 물살은 다시 거꾸로 돌아섰다. 명량에서는 순류와 역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함대가 그 흐름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마침내 올라탄 것이 아니었다. 때가 이르러 순류의 함대는 역류 속에 거꾸로 처박힌 것이었다. 명량에서는 순류 속에 역류가 있었고 그 반대도 있었다. 적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여기는 사지였다. 수만 년을 거꾸로 뒤채는 그 물살을 내려다보면서 우수영 언덕에서 나는 생사와 존망의 흐름을 거꾸로 뒤집을 만한 한 줄기 역류가 내 몸속에 먼 곳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몸의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바람이었을까? 희미했지만 그것은 확실했다. 내 몸이 그 희미한 역류를 증거하고 있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증거인지 죽음에 대한 증거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여기는 사지였다. 일출 무렵의 아침바다에서는 늘 숨을 곳이 없었다. 사지에서 죽음은 명료했고 그림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역류 속에서 삶 또한 명료했다. 사지에서 삶과 죽음은 뒤엉켜 부딪혔다. 그리고 순류도 아니었고 역류도 아니었다. 거기서 내가 죽음을 각오했던 것인지 삶을 각오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나는 그 모호함을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정유년 8월 말에 우수영을 떠나 물 건너 진도 벽파진으로 진을 옮겼다. 가벼운 이동이었다. 벽파진은 명량의 사지를 약간 비켜나서 등진 곳이었다. 벽파진과 해남반도 남단 사이에는 시각장애물이 없었다. 나는 저기 울돌목의 사지로 들어와 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전선 12척으로 적을 맞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이었다.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이외에는 아무런 방책이 없었다. 나는 그 사지가 적에게 공지로 인식되기를 바랐다. 벽파진은 내가 적을 맞을 해역이 아니었다. 나는 12척일 뿐이었다. 벽파진 동쪽의 넓은 해역은 나만의 사지였고 울돌목은 적과 나의 사지였다. 나는 죽기를 위해 죽음을 각오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나는 명량의 사지를 적에게 비워두고 벽파진 쪽으로 적의 척후를 유도했다. 진을 옮긴 후 벽파진을 겨누는 적의 척후는 눈에 띄게 빈번해졌다. 적은 주력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적의 더듬이는 바쁘게 움직였다. 소규모의 산발적 야습으로 적들은 집적거렸다. 적들은 늘 달없는 새벽에 왔다. 적들은 물 위에 비친 캄캄한 선 그림자 속에서 숨어서 연안에 바짝 붙어서 이동했다. 잠든 함대를 깨워서 내보내면 적들은 더 이상 근접하지 않고 물러갔다. 그 너머에 복병이 있을 수 있었다. 멀리 따라가지 마라. 다만 쫓아보내라. 나는 출동하는 함대에 이를 넣었다. 적들의 야습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일몰 후에는 망군을 촘촘히 배치했다. 망군들을 재울 수가 없었다. 야습의 목적은 교전이 아니라 탐색과 유인이었다. 그것들은 주력의 앞길을 평탄케 하려는 예민한 더듬이었고 적의 더듬이는 벽파진 일대의 나루를 더듬거렸다. 울돌목의 사지는 비어 있었다. 내륙에서는 창녕, 합천, 웅치, 익산, 전주, 직산이 무너졌다. 육군은 한산 방어선까지 물러났다. 도원 수부에서 오는 전령은 매일같이 전선 붕괴와 함락의 소식을 전했다. 추석이 지난 바다는 날마다 추워졌다. 다시 커져오는 달빛이 물속 깊이 스몄다. 적은 밀물이 사나운 보름을 겨누어 커져가는 달빛을 따라올 것이었다.
벽파나루는 물 건너 삼지원 나루를 마주보고 있었다. 삼지원 포구마을 뒷산 옥배몽에서 연기가 올랐다. 임준영이었다. 임준영은 해남 달마산 두륜산 일대에 박아놓은 척후장이었다. 달마산 꼭대기에서는 해남반도 남쪽 바닷가 적의 기지가 손살피처럼 내려다 보였다. 임준영은 군관으로 5명의 척후병을 인솔하고 있었다. 그는 달마산 꼭대기에서 삼지원까지를 반나절에 달렸다. 배를 보내라. 협선 한 척이 건너가서 임준영을 싣고 왔다. 나는 벽파나루 물가에서 임준영을 맞았다. 그는 농부 차림이었고 미투리 여러 컬레를 허리춤에 차고 있었다. 수루로 올라가자. 아니올시다. 곧 임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기 바삐 움직이고 있어. 나는 물가 갯바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임준영의 보고를 들었다. 적선 쉰척이 어제 해남 어란진에 들어왔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멀고 또 물 아지랑이가 흔들려서 쉰척인지 55척인지 확실치 않지만 50척은 넘었습니다. 그제도 10척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경상 해안 쪽에서 왔습니다. 산을 내려가서 포구 쪽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군량과 화약도 어란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란진에 모인 적선들은 부러진 노를 갈아 끼우고 돛을 수리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적들은 군량을 배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적장들끼리 모여 사로잡힌 조선 여자들에게 풍악을 잡히고 놀았습니다. 조선 여자들은 조선 노래를 불렀는데 경상도 노래를 불렀고 전라도 노래도 불렀습니다. 밤늦게 적장들은 조선 여자를 하나씩 끼고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욱 바짝 다가갔습니다. 새벽에 이방저방으로 여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적에게 생포되었다가 도망친 조선 선비를 달마산 중턱에서 만났습니다. 그 선비는 일본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적의 진중에 묶여 있을 때 적장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엿들었는데 진도 쪽의 조선 수군은 불과 12척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 물길을 따라 서해로 올라가 한강으로 들어가서 서울을 도모하자고 저희들끼리 말했답니다. 적들은 말린 생선을 군것질처럼 씹고 다녔고 아무데나 똥오줌을 누웠습니다. 해남의 백성들은 자취도 없었습니다. 적들은 달아난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질렀고 백성의 어린 자식들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조총 연습을 했습니다. 임준영은 느리고도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나는 듣기만 했다. 수고했다.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오너라. 네가 힘들면 너의 수하를 보내라. 적선들이 일제히 발진하는 날에는 동태를 감지한 즉시 미리 달려와서 보고하라. 유념해라. 임준영은 타고 왔던 배로 물을 건너갔다. 적의 전략 목표가 서울이라면 적의 주력은 벽파진으로 오지 않고 울돌목으로 올 것이었다. 적들은 물이 목포 쪽으로 몰려가서 북서 밀물의 시간에 밀물 위에 올라타서 명량을 빠져나갈 것이었다. 아마도 밀물이 가장 거칠게 밀리는 보름 전후에 적들은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보름 전후에 적과 나의 사지에서 순류와 역류는 가장 거칠게 뒤칠 것이었다. 임준영은 벽파진에서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나는 갯바위 위에 앉아서 저무는 해남 쪽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밤을 새울 망군들이 제 초소를 나아갔다. 번을 마친 수졸들은 바위 틈에서 저녁에 진광을 쪼이며 옷을 벗어 석회를 잡았다. 그날 밤 나는 조정으로 보내는 장계를 썼다. 며칠 전 도원수부에서 전해온 임금의 유시에 대한 답신이었다. 그때 임금은 수군이 외롭고 의지할 데 없으니 해전을 포기하고 장조를 인솔해서 육지로 올라가 도원수부의 육군과 합치라는 것이었다. 나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한 지 얼마 안 되어 임금은 또 그런 유시를 내려보냈다. 임금은 적이 두려웠고 그 적과 맞서는 수군 통제사가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그것이 임금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달은 상현이었다. 보름까지는 며칠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벽파진 수영에서 나는 간단히 썼다. 통제사가 된 뒤 두 번째 쓰는 장계였다. 이제 수군을 패하시면 전하의 적들은 서해를 따라 충청 해안을 거쳐서 한강으로 들어가 전하에게로 갈 것이므로 신은 멀리서 이것을 염려하는 바입니다. 수군이 비록 외롭다 하나 이제 신에게 오히려 전선 12척이 있사온즉
그리고 나는 한 줄을 더 써서 글을 마쳤다. 신의 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는 적들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 신이올림.